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오늘 뭐 일요일이고 뭐 주식 시장도 열리지 않았고, 자, 어제까지 이제 지난주 시장과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예측까지 모두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뭐 딱히 주식 관련해서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뭐 또 내일도 시간이 있는 부분이고요. 뭐 간단하게 질문 들어왔던 부분 한번 짚어보고, 뭐 전반적으로 뭐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 관련돼서 우리들 이제 개미 투자자들,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 소시민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을 높고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으면서 꾸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뭐 또는 뭐 부업식으로, 뭐 재테크나 부업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승부를 보시려는 전업을 하시는 전업 투자자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투자 기법이나 매매 성향, 뭐 투자 원칙, 이런 부분 뭐 이야기해 보면서 뭐 같이 뭐 오늘자 뉴스들, 기사들 이야기하면서 쭉 한번 영상을 진행해 볼까 생각합니다. 먼저 다음에서 시작할 거고요. 뭐 최신 여론조사, 대선 후보 여론조사인데요. KBS 여론조사로 알고 있고요. 자, 질문을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뭐 대선 후보 적합도로 뽑은 것 같고요. 광복절을 맞아서 이제 전국에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에 신뢰 수준 95%. 먼저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경우에 1위가 25.6, 뭐 이재명이 나왔고요. 윤석열이 18%. 여러 가지로 뭐 한때는 뭐 거의 40% 육박, 모르겠습니다. 뭐 40% 육박한 뭐 여론조사가 틀렸다 맞다를 언급하기 이전에 뭐 한때는 그래도 언론에서도 많이 띄워줬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막 계속해서 이제 앞다투어서 1위를 찍는 여론조사를 발표했던 시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언론사 사주도 만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뭐 나름대로 이제 중도층이나 보수 쪽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서 뭐 30%를 상회하는 그런 지지율을 기록했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뭐 가족 문제도 그렇고요. 뭐 굳이 뭐 가족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 도대체 이분의 정책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대표 공약이 뭔지, 토론회를 왜 회피를 하는 건지. 자, 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으면은 그 예비 후보들과 같이 뭐 토론회도 참석하고 뭐 당 행사도 진행하고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될 텐데, 계속해서 잡음이 들려오죠. 뭐 당 행사도 참석 안 하고 뭐 토론회도 갈지 안 갈지, 뭐 하다못해 당 대표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음, 버스에는 탔는데 버스에 탄 승객이 뭐 자기 맘대로 목적지나 뭐 방향을 결정하겠다,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뭐 비유하자면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이 섞이면서 뭐 요 조사 같은 경우에 18%, 상당히 낮게, 최근에 제가 본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율로는 가장 낮은 조사로 나왔고요. 이낙연 후보는 확실히 상승세는 꺾였어요. 이낙연 후보 11%, 뭐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이 수준인 것 같죠. 한 20% 중반대, 뭐 좀 이거보다 좀 높게 나오는 조사에서는 30% 근접, 20% 중반에서 20% 후반대로 오고 가는 그런 부분으로 여전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종합적으로도 여야를 통틀어도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일단 제가 뭐 주식은 예측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후보도 예, 국민의힘의 이제 쟁쟁한 후보들을 꺾을 수 없을 걸로 보여져요. 뭐 개인적인 뭐 역량이나 정책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족 문제들 뭐 부인 리스크라든지 장모 리스크 결과적으로는 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뭐 줄리 문제가 맞다 아니다를 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말끔하게 털어지지 않는 이 처가에서 돈을 어떻게 벌었고 왜 그렇게 벌었고 여러 가지로 말들이 나오는 상황들 뭐 정대택 씨를 비롯해서 수많은 동업가들과 부동산과 얽히고 설킨 문제들 뭐 송사가 한두 건이 아닌데 뭐 심하게 말하면 수십 건에 이르는 송사에 대해서 도대체 윤석열은 2019년도 검찰총장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확인은 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장모나 이런 처가 쪽에 이런 송사들에 대해서 1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스스로 인정하고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뭐 사과를 구할 게 있다면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니 우리는 떳떳해 10원짜리 한 장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질이 안 된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가족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설화에 얽혀버리는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설화가 있었죠. 스스로 이제 뭐 방명록을 잘못 작성한다라든지 뭐 후쿠시마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부정식품이나 뭐 그 창원 마산 쪽에 갔을 때 이한열 지사 동상을 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뭐 여러 가지 또 광주 가서는 또 이한열 그 관련된 묘비를 끌어안고 뭐 흐느껴 뭐 여러 가지로 좀 이 사람이 정말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 국가 지도자급의 뭐 외교, 안보, 통일,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총망라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인가. 최재형도 마찬가지죠. 자기 입으로 잘 모른다, 공부하고 있다, 준비가 부족하다. 마찬가지예요. 한두 달, 뭐 서너 달 공부한다고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재형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검사로서 뭐 26년, 뭐 30년 가까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판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뭐 판결로 뭐 검사로서 수사로 사회 다양한 분야의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뭐 간접적인 경험이나 인간 군상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런 부분은 단편적으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는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국가 간이라든지 너무 치우쳐 있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작은 정부, 보수주의, 너무 편협한 그런 편협한 사고로는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그레이트 코리아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민주주의, 뭐 민주진영, 진보 민주진영이 됐든, 자 자유 보수 진영이 됐든, 자 한 가지 이념으로 편협한 사고로, 자 깨어 있지 않은 자세와 시각으로는, 자 지금 21세기 이 글로벌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 코라는 거대한 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배를 자 성공적으로 운항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고 편협한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따지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총리급
뭐 총리급 이런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전반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고 뭐 전반적으로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뭐 수박 겉핥기가 되더라도 일단은 뭐 다 하나씩 하나씩 뭐 말이라도 해보고 현장이라도 방문해보고 일단은 몸으로써 겪어본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고위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조금 부각을 받고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저는 뭐 크게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인성이나 자질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분도 뭐 경기도지사 여러 가지로 성남시장 이런 부분으로 자기의 어떤 정책 능력이나 자신만의 아이덴티티, 추진력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점수를 못 딴 부분이지만 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전남 도지사부터 해가지고 총리할 때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뭐 화재 현장이 됐든 재난 상황이 됐든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굳이 뭐 우리 편, 뭐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뭐 검찰총장으로서 감사원장으로서 뭐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추진력 있게 뭐 일처리를 한 부분도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죠. 아무리 점수를 준다고 해도 자 검찰총장으로서 감사원장으로서의 점수인 거고 이분들이 이런 사법적인 어떤 감찰적인 이런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뭐 복지가 됐든 과학, 뭐 문화가 됐든 뭐 체육이 됐든 여러 가지 뭐 방송, 통신, 뭐 예술, 뭐 해양, 수산, 건설, 교통, 뭐 부동산, 교육, 국방, 외교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이런 한도 끝도 없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지금 세로미가 그냥 뭐 수박 겉핥기 식으로 뉴스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는 뭐 얼마든지 아는 체 하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방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정도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서 그 경지에 이른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과 토론을 펼친다면은 뭐 글자 그대로 그냥 개처 발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이준석이 추구하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추구하는 어떤 그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피하려는 움직임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뭐 마찬가지로 최재형 예비 후보도 결과적으로는 개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토론에 나가가지고 뭐 별다르게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이쪽 여권의 단일 후보와 홍준표든 뭐 유승민이든 아니면 뭐 그 다른 분들이든 이 야권의 단일 후보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막강한 뭐 경륜이 됐든 정치 경험이 됐든 사회 전반적으로 공부하신 어떤 역량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는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뭐 여론조사를 살짝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항복 선언이 나왔나요? 자 탈레반은 정부와 평화적으로 뭐 정권 이양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궁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뭔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정부군이 뭐 미군은 뭐 30만을 훈련시켜줬다고 하는데 탈레반한테 밀릴 수가 있죠?
뭐 결과적으로는 뭐 국민들 자체도 여러 가지 뭐 사회의 어떤 뭐 지방의 어떤 유력한 사람들, 뭐 군벌이 됐든 여러 가지 뭐 경제권이 됐든 이런 쪽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현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민심도 장악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가를 장악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반군이 이 정도 힘을 얻고 전반적으로 득세해서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거죠. 음,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냥 평화적으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내전 없이 수습하는 그런 부분이죠. 요거 한번 볼까요? 빨간 점 찍힌 게 탈레반이 장악한 거예요. 뭐 다 장악했죠. 뭐 다 장악 안 한 곳이 없어요. 카불만 빼고는 다 장악한 거죠. 주요 거점을 다 장악했고, 뭐 결과적으로는 뭐 지방 호족, 뭐 역사 과거 용어로 따지면은 지방 호족들이 결과적으로 반군 편을 들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내전은 마무리가 되어 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광복절 뭐 기념식도 있었고, 이 광복절 기념사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많고, 뭐 윤석열 예비후보나 최재형 예비후보가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발표를 한 것도 있는데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짚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뭐 안철수 솔직히 뭐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뭐 많으면 한 5%, 6% 정도 지지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뭐 독자적으로 제3후보로 나오고 싶어도 지금은 51대 49 싸움으로 가는 분위기여서 역적이 되는 분위기죠. 만약에 뭐 제3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큰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뭐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뭐 안철수 쪽이 독자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여권 쪽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뭐 어떻게든 자기 급부를 챙기면서 뭐 타협을 보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뭐 10월달, 12월달, 12월달 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급부를 챙기면서 타협을 보는 쪽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뭐 UFO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UFO에 대해서 뭐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뭐 제가 어제 TV에서 이제 해주는 베놈이란 그 뭐 SF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외계 생명체가 숙주를 뭐 지구인으로 삼아서 뭐 엄청난 활약을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조금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외계 생명체가 있다라는 거는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있을 수 있는 그 외계 생명체가 어떻게 표현하면은 거의 신의 수준으로 이 과학 문명이 발달돼야지만 우리한테 들키지 않고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태양계 안에는 없는 거잖아요. 태양계 안에는 없고 은하계, 태양이 소속된 첫 번째 우리 은하계에서도 대략적으로는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생명체가. 그러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가지고 와야 될 텐데 지구까지 오려면은 그거를 초월해서 올 수 있을 정도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깨야 되는 그런 수준의 문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외계인 차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UFO가 존재한다면 그냥 단순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아니라 외계인이 초고도의 문명을 갖고 있고 우리 지구에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문명을 가진 외계 생명체가 있다라는 거는 쉽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외계 생명체가 있을 만한 가능성은 있지만 뭐 우리보다 더 낙후된 문명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문명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보다 더 나은 문명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뭐 UFO가 가능한 것처럼 그 정도의 초고도 문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뭐 객관적으로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진짜 공상 과학 수준이 아니라 영화 수준으로 이야기해도 말이 안 돼요. 영화 수준으로 얘기해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가지고 거의 뭐 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 UFO는 존재하기 힘든 부분이고 뭐 미국의 톰 크루즈인가요? 톰 크루즈가 믿는 종교가 그거잖아요. 그 외계인을 신으로 모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잘못된 사실이어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 이제 외국인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종교가 있고 그게 톰 크루즈의 종교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톰 크루즈 종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톰 크루즈 종교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톰 크루즈 종교라고 한번 쳐봤고요.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네요. 사이언톨로지. 이 종교가 이 사이언톨로지 이 종교가 외국인이 신인 종교죠. 뭐 이 종교에 대해서는 뭐 상세하게 써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사이언톨로지 교리 안내 창시자 론 허버트 사이언톨로지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로널드 허바드의 심리요법 다이어네스틱에서 출발한 신흥 종교로 과학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인간이 외계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사이언톨로지는 물질, 공간, 시간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우주 세계 속에서 정신, 생명, 에너지의 역할을 포함한 고도로 조직화된 믿음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초자연적인 치료와 영혼 윤회까지 믿고 있다. 뭐 제가 언급한 거하고 뭐 살짝 다를 수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얼개가 뭐 다르진 않죠. 외계의 어떤 생명체가 지구도 지배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교리를 잠깐 볼까요? 조금 복잡하게 써 있네요. 우주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정신, 생명, 에너지 역할을 포함한 고도로 조직하는 믿음 체계. 육신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허바드가 개발한 이머신을 통해 정신 분석 고백을 해 테탄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 요게 톰 크루즈, 존 트라볼타, 낸시 카트라이트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이언톨로지 종교. 제가 알고 있는 뭐 외계인을 신으로 믿는다. 요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어떤 좀 약간 우주적으로 뭔가 다른 뭐 정신이나 뭐 여러 가지 잠재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정신, 생명, 에너지 그거를 뭐 테탄이라고 하고요. 그 테탄이 변해야지 뭔가 영생이 되는 뭐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종교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UFO 얘기하다가 톰 크루즈 종교, 사이언톨로지까지 갔네요. 자, 뭐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만 벌면 되는데 뭐 잠깐 주식 쪽으로 들어가서 주식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나머지 뉴스들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유진투자증권 모바일 어플 열었고요. 저는 거래는 최근에 신한 알파 앱에서 하지만 아직 여기서 보는 게 조금 익숙해갖고 여기서 보겠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진행하는 방식이 제가 먼저 1시간 정도 이제 녹화를 하고요. 녹화를 뜨면은
이 녹화 뜬 영상을 유튜브 쪽에다가 검열을 받아요. 검열을 뭐 빠를 때는 한 뭐 5분 10분 안에도 검열이 끝나고요. 느릴 때는 1시간 가까이 검열이 진행됩니다. 검열이 통과되면은 공개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공개를 제가 이제 생방송은 아니고 최초 공개로 프리미어 영상으로 공개를 하는 형식이고, 그렇게 프리미어 영상으로 공개를 하면은 실시간 채팅이 가능해요.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실시간 채팅을 하다가 제가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뭐 질문사항이 있다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다고 채팅을 쳐놨고요. 뭐 몇몇 분들이 인사를 나눠주시고, 다른 종목도 뭐 뭔가 여쭤본 종목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대우건설이 기억나고, 요거 한번 뭐 가볍게 채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분석하고 기술적인 분석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이 뭐 단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합병 이슈가 붙었을 때 고를 때나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은 단기 거래를 해보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설주가 뭐 삼부토건이나 이렇게 뭐 남북 테마주나 남북 경업 테마주나 대선 테마 이런 테마주로 얽히지 않는 이상은 뭐 중장기 스윙 정도가 기본적인, 조금 약간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시고요. 뭐 그래도 대우건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이어서 일단 한번 쭉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시가총액은 3조가 조금 안 되죠. 최근에 조금 하락이 나와서 3조에 못 미치는 회사고요. 뭐 대우건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주식을 안 하셔도 뭐 대우라는 회사도 알 거고, 대우건설이라는 회사도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죠. 자, 뭐 3조가 조금 안 되는 회사고요. 퍼는 10배 정도니까 그렇게 뭐 과대평가된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뭐 코스피가 한 15배? 퍼 15배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뭐 과대평가된 종목은 아니고요. 뭐 PBR도 1.07, 뭐 나쁘지 않고, 연중 최고가 9,500원 수준, 연중 최저가 5,000원인데 52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빠진 건가요? 2,600원까지 빠진,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단기 모멘텀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 6,900원, 7,000원 자리가 깨졌으니까요. 여기서 재무제표 여기서 보이네요. 재무제표는 보면 이제 2020년보다 앞으로 2021년, 2022년 이렇게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1분기 매출이 살짝 2% 정도 살짝 마이너스로 보여지긴 하지만 뭐 영업이익도 괜찮고요. 80%, 뭐 순이익도 100% 이상 나쁘지 않죠.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인데, 진보 정권에서 뭐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부동산 종합 부동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자들 세금을 더 거두려는 이런 진보 정권에서 역설적으로 부동산이 더 뛰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죠. 반대로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조금 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썼음에도 그때는 부동산이 좀 죽어 있었던 시기였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바로 피드백이 나오고 바로바로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뭐 막말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5천만 원이지만 뭐 심하게 거래할 때는 5억 가까이도 거래하거든요. 10번 이상 사고 파는 거죠. 5천만 원씩 10번 이상 사고 팔면 5억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금이 회전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한번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뭐 빨라 6개월 1년, 뭐 심하면 5년 10년, 더 심하면 15년 20년도 기다릴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양도세를 중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뭐 의무 보유할 수 있는 기간,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뭐 3년 몇 년 이렇게 의무적으로 보유하셔야지 뭐 1가구 1주택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되고 해당 안 되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바로바로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탄력성이 주식 시장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역설적이긴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도 과거의 노무현 정부도 그렇게 강력하게 펼쳤던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임대차법, 뭐 임대차 3법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이 폭등하고 전세값을 잡기 위해서 내놓는 정책들의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버틸 만큼 버틴다는 거죠. 우리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존버라고 하잖아요. 존버 정신으로 자기가 이제 수익이 안 났을 때는 뭐 20%가 됐든 30%가 됐든 버틸 만큼 버티다가 물도 타보시고 여러 가지 자금도 끌어당겨 가지고 자 계속 물타기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버티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제 주식은 진짜 오래 버텨도 3년 5년 버티면 진짜 오래 버티는 건데 뭐 어지간한 종목은 그 정도 사이클이면은 고점에 한 번은 오죠. 근데 이제 진짜 뭐 신라젠이나 뭐 티슈진이나 이렇게 진짜 완전 망트리를 탄 회사는 정말 그렇게 존버를 타도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과 다르게 뭐 어지간한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진짜 어지간한 사이클에서는 다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거래하시는데 부동산은 그거보다 길기 때문에 뭐 심하면은 5년 10년 주기 여기까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보 정권에서의 역설이 통하는 그런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화랑기잖아요.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계속 쏘고는 있는데 물론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이제 오른 만큼 오른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더 오르기 힘든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1인 가구나 뭐 집이 많이 지어지는 부분도 그렇고 공급도 많이 된 부분도 그렇고 투기 세력을 계속 옥죄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값 자체가 더 뛸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건설회사, 공급 이슈,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빈 땅, 활용할 수 있는 땅, 뭐 그린벨트가 됐든 뭐 군사지역이 됐든 싸그리 진짜 빡빡 긁어다가 무조건 다 택지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국내 건설 경기, 주택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2, 3년 뭐 이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뭐 당분간은 건설 경기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더더구나 뭐 이 지금 뭐 계속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은 당연하게 건설 경기는 올라올 수밖에 없고 플러스로 만에 하나 남북 경험이 된다면 남북 경협 붐이 된다면은 뭐 건설 경기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단기적인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시다시피 자 차트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뭐 어마어마한 역사적 저점 거기에서 그냥 살짝 올라온 자리에서 살짝 숨만 죽은 자리라는 거 얼마든지 달릴 자리는 많이 남아 있어요. 뭐 멀리 보셔야 될 종목이고 조금은 뭐 1년 이상 보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분께서 좀 물타기 해서 한 8,000원 근방의 평단이라고 하셨는데 충분하게 뭐 존버 정신으로 버티신다면은 익절하시고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손절하실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가볍게 재무제표도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하게 퍼가 됐든 PBR이 됐든 EPS가 됐든 뭐 매출액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적으로도 월봉으로 아까 본 거는 일봉이었고요. 월봉으로 봐도 완전 바닥권에서 이제 막 고개 들고 살짝 고개 든 자리에서 살짝 조정받은 거예요. 이제 막 고개 들고 요 정도 조정 하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버티시면서 조금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시면은 대우건설 충분하게 좋은 날 올 거라고 저는 10,000원 이상은 충분하게 날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뭐 과거로 돌리자면 뭐 30,000원
고점 자리 2007년 뭐 3만 원짜리까지 갈지는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로 건설 경기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뭐 주택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건설 투자 여러 가지로 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뭐 플러스로 남북 경협까지 일어난다면은 더더욱 좋은 국면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손절하지 마시고요. 잘 버티셔서 존버 정신으로 반드시 10,000원 이상에서 익절하실 수 있는 날이 올 건데 빨리 오진 않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기다려셔야 돼요. 그 각오로 버티시려면 버티시는 거고, 그게 아니시면은 조금 늦긴 하셨지만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8,000원 근방까지 날려줄 때 오래 버티시기 힘들다면은 단기적으로 8,000원을 찍지 않더라도 8,000원 근방에 왔을 때 약손절 하시고 미련을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오래 버티실 수 있다면은 오래 존버 정신으로 버티시고요. 오래 못 버티신다 싶으시면 단기적으로 실행이 나오시는 구간 6개월 안에는 올 거예요. 그때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 요 자리에서 손절은 아니라는 거까지 말씀드렸고요. 뭐 대우건설 말고 다른 종목들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섹터별로 오늘은 그냥 섹터별로 잠깐 말씀드리고 섹터별로 좀 살짝 말씀드리고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이런 개미 투자자들, 전업 투자자들이 선택해야 될 포지션.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니잖아요. 워렌 버핏은 충분하게 자기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참모진과 다양한 정보 라인과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할 수 있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지만, 자, 솔직하게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대우건설 하나만 말씀드려도, 자, 장기 뷰를 애널리스트마다 다 다르게 말합니다. 전문가들조차. 근데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전업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장기 전망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변수만 늘어나는 거죠. 종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수만 늘어나고, 시간이, 투자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동성,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럴지 저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로미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가장 짧게, 주식으로 바꿨을 때는 가장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전략, 고점에서 바로 터는, 고점에서 빠진다 싶으면 바로 터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요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짧게 현금을 계속 순환하면서. 뭐 제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부족한 부분,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정보, 뭐 높은 고급 정보 또는 뭐 엄청난 엘리트 집단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짧게 끊어치면서 여러 종목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종목, 한두 종목만 반복적으로 집중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게 지금 유튜브 화면인데,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뭐 급등주를 예를 들어서 쳐봅시다. 급등주 이렇게 치면 여러 가지 영상이 나와요. 뭐 이재용 가석방 관련주 3000% 폭등. 자, 상한가 차트가 만들어졌다. 추천 종목 탑2. 급등주를 찾아라. 급등주 패턴 10가지. 다 이런 얘기예요. 다. 자, 완전 도배가 되어 있죠.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왜 돈을 못 벌까요? 그쵸? 이 사람들이 개인들 돈 벌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이거를 올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종목 보고 투자해도 내 실력이 없으면은 운으로 한두 번은 먹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잃을 수밖에 없고, 내가 컨트롤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매매 기법이든 투자 원칙이든
내 진정한 실력이 없다면 이룰 수밖에 없는, 지속되기 힘든 그런 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종목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 무지하게 많습니다. 문제는 그 종목에 들어가셔서 먹고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종목을 만들어서 찾아서 타점까지 결정해서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기 매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포지션, 당일 포지션 정리하면서 변동성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먹고 또 먹고 전략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바이오는 지금 분위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계속 이제 출렁거리기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코스닥보다 조금 처져 있고, 코스닥이 지금 9월까지는 최소한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본다면은 뭐 IPO가 조금 실망스럽게 그 7월 말 8월 초 슈퍼 위크가 뭐 조금은 실망스럽게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자금들이 뭐 외국인 자금은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고 볼 수는 있어도 바이오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는 전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수급들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코스닥의 대장주인 바이오가 출렁출렁 거리긴 해도 뭐 백신과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명하게 꾸준하게 우상향은 만들어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반도체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중국이 지금 조정을 받는 부분이나 규제를 하는 부분, 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이 중국의 휴대폰이나 어떤 이런 첨단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런 산업들이 침체될 수 있다라는 우려. 그래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메모리 관련된 산업이 조금 충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인 거죠. 아직 뭐 가격이나 뭐 물량이나 뭐 기업 심리나 뭐 하나 지표로 찍혀 나온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누군가의 예측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예측으로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언론사가 됐든 뭐 시장 예측 기관이 됐든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돌리면서 이런 소문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 거죠. 개인이 아니라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굵직굵직한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만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반도체는 조금 좀 안전하게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데, 뭐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빅사이클, 뭐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 5G, 여러 가지 이 AI 시대, 뭐 파운드리도 메모리도 다양하게, 뭐 스마트 공장, 팩토리, 뭐 우주항공, 뭐 어떤 산업 분야를 거론하든 뭐 미래차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가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만 해도 미쳐 돌아갔잖아요. 반도체가 부족해서 난리다. 자동차 공장이 안 돌아간다. 반도체가 없다. 뭐 반도체 칩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지났다고 지금 갑자기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아마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부족하고 모자라 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왔고요.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진행해 갖고 뭐 지금 공급이 오버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조금 뭐 처질 수는 있지만, 뭐 그런 뭐 중국발 여러 가지 그런 미중무역발 수요들이 어느 정도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충분히 상쇄할 만한 다양한 산업군들이 계속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심각하게 또는 침체할 정도로 이 메모리 분야의 반도체 칩이 어려움을 겪거나 가격이 다운되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만 해도 뭐 10% 이상 조정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물 가격, 그 칩이나 메모리 칩이나 여러 가지 디램,
이런 쪽의 메모리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관련해서 뭐 디지털 SOC나 뭐 환경, 친환경, 뭐 2차 전지 이런 쪽도 분명하게 핫한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핫한 테마, 핫한 섹터, 테마라고 하기보단 섹터죠. 라고 보여지고요. 뭐 정치 관련된 부분도 지금은 너무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아서 뭐 이재명이 됐든 이낙연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최재형이 됐든 이쪽 종목들은 다 고점에서 지금 다 조정받는 분위기고, 만약에 뭐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구 하나로 낙마를 하면서 뭐 홍준표가 됐든 유승민이 됐든 확 치고 나가는 이런 국면이 있다면은 기존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새로 뜨는 주자들의 정치 테마주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고요. 뭐 한 11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 본격적으로 이제 야권 단일 후보, 여권 단일 후보 이렇게 1대1 구도로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그 단일 후보로 선출된 그 주자의 테마주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 뭐 자동차나 여러 가지 초우량 구역, 뭐 장기 투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동차는 뭐 현대차, 기아차 실적 모두 다 좋고요. 뭐 2차 전지, 뭐 미래차 나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요즘에 뭐 바이오도 잘 안 갔고 살짝 뭐 반도체도 10% 이상 조정받았을 때 가장 많이 갔던 게 2차 전지였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나 요번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은 계속 주목해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식 관련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뉴스 기사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볼 기사가 있는데 한번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뭐 아프간 이야기 나왔고 이 파이로 뭐 기념사 관련해서는 제가 이야기 안 한다고 해드렸고, 이건 너무 이념적으로 무조건 자기네가 맞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뭐 프로야구, 제가 야구 관련해서는 올림픽에서 죽 써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스포츠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넘버원 프로 스포츠는 프로야구잖아요. 뭐 역사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선수층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저도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좀 야구 쪽으로 관심이 많이 없어요. 저는 뭐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프로야구긴 한데 뭐 오랫동안 야구를 봐왔고 뭐 좋아하는 팀도 있고, 저는 LG 트윈스 팬입니다. 오후 6시까지 또 1200명, 어제보다 100명 떨어졌네요. 그래도 뭔가 좀 화끈하게 확 떨어지는 그런,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어떻게 계속 1000명대가 당연한, 뭐가 문제인 건지 계속 1000명대. 그죠? 이재용이 나간 거에 가려졌지만 이 부영 이중근,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도 같이 껴서 가석방 나갔죠. 보시면 이 사람도 수백억 횡령 배임이요. 이 사람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가석방이 없어요. 특경은 5억 이상이면은 그나마 98%, 99%대 한 달이나 한 달도 안 되는 짜투리 가석방 먹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50억 이상 특정경제사범은 가석방 자체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어요. 근데 그 전례를 이재용이 만들면서 이 이중근 이 부회장도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서민 임대 아파트 분양 이런 부분에 갖고 폭리를 취한 부당이득, 이걸로 여러 가지로 뭐 횡령, 배임 4,300억
1심 재판부는 520억, 징역 5년에 벌금 1억. 자, 이렇게 수백억을 횡령 배임을 하는데, 수백억 횡령 배임 했는데 2심 형량이 2년 6개월에 벌금 1억이에요.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문제 없다고 하면서 확정 판결. 근데 뭐라고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인가요? 나는 지금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조국 개새끼고 정경심 교수도 부적절하게 자녀 입시라든지 유가 증권 시장에 개입한 부분 유죄입니다. 증거인멸 유죄인데 징역 4년은 아니라는 거죠. 뭐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겪어본 사람만 안다는 항문 가려움증. 저도 가끔 화장실 다녀왔을 때 가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그러다 마는데 살짝 간지럽다가 말긴 하는데 헬스조선 전종보 기자 리포트고요. 항문 부위가 계속 가렵고 화끈거리는 질환, 항문 소양증 40에서 60대 특히 남성 환자가 많다. 뭐 음식이나 약물, 카페인 섭취. 저는 카페인 거의 안 먹거든요. 커피를 안 먹어요. 어쩌다가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바카스나 먹을까 카페인 자체를 안 먹어요. 75%는 특정 질환으로 항문 가려움증을 유발. 치열 치료 때문에 안쪽에 이제 뭔가 이제 혈관이 찢어지면서 항문이 가려울 수 있고, 전 이건 것 같아요. 저 살짝 이제 겨울 때나 이럴 때 뭐 심한 뭐 치열이나 치루, 치질 이건 아닌데 살짝씩 피날 때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가려운 게 아닌가. 아무래도 뭐 출혈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힘주고 이러면은 이 항문 혈관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항문 혈관이 찢어져 가지고 피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네요. 갑자기 왜 드론 이야기 하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보는 건데 뭐 더럽다고 하신다면 패스하죠. 다른 뉴스를 한번 볼까요? 저는 뭐 한때는 김어준 그 다스베이다 있잖아요. 김어준 다스베이다를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봐요. 그렇다고 뭐 제가 김어준 반대 성향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뭐 어느 정도 이런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 70%에서 한 80% 정도는 생각이 일치하고요. 제가 100%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시민 작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김어준이나 유시민이나 똑같더만. 다릅니다. 코로나 안 끝났는데 에볼라가 온다고 그러네요. 에볼라. 이거 뭐 브라질 올림픽 때도 에볼라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에볼라 바이러스도 뭐 아프리카 쪽으로 해갖고 심각한데 어느 정도 이게 저기가 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손끝을 맞댔을 때 이 모양이 안 나온 폐암 위험 신호예요. 나 이 모양 안 나오는데요? 저기 지금 이게 검지죠? 검지를 맞닿았을 때 이 마름모 구멍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냥 딱 붙는데 마름모 구멍이 안 보이는데 손톱하고 살하고 붙어가지고 마름모 구멍은 안 보이는데요. 저 자세는 되는데 저 살이 붙었을 때 마름모가 보이진 않아요. 저 노란색 마름모는 없는데 저 마름모 노란색 마름모가 저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빈 공간은 없는데
손톱 사이에 양손 검지 손톱을 서로 밀어내듯 눌렀을 때 손톱 사이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기지 않으면 폐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나 폐질환 없는디? 그냥 딱 붙는데? 뭐 살짝 틈이 살짝 있긴 있는데 저렇게 마른 모처럼 저기 명확하진 않고 살짝 길게 얇게 길게 살짝 틈이 있지 저런 마른 모 모양은 아니에요. 핑거 클루빙 뭐 폐암 환자의 35%에서 특징적으로 핑거 클루빙 현상이 나타난다. 난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 걸리면 억울하지. 곤봉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폐질환을 위해 체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체내 산소 전달을 위해 모세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손가락에 액체가 쌓이도록 하는 호르몬을 생성한다.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기침, 호흡곤란, 가래, 객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저는 뭐 안 나와요. UFO 이야기는 살짝 이야기 드렸고요. 뭐 에볼라 이야기도 드렸고. 그러니까 여기 장부에는 30만, 현실은 5만. 최악 패전 부른 아프간 유령군대. 뭐냐고 이게. 미군은 분명히 30만 명을 훈련시켜주고 왔다고 그랬는데 현실은 5만도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 5만이 뭐 얼마나 적이었겠어요. 뭐 오합지졸이었겠지. 그러니까 반군한테 훅 한 방에 다 밀렸지. 뭐 걸어서 인터뷰 뭐 이재명, 윤석열 국민을 죄인으로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굳이 짚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윤석열, 이낙연 반비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별다르게 오늘은 특별하게 더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기사는 보이지가 않네요. 뭐 더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기사가 없다면 요 정도에서 뭐 종목 이야기를 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주식 관련해서도 분명히 팁을 드렸고요. 뭐 다양하게 뭐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뭐 UFO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 뭐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사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라든지 뭐 국정 현안이라든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는 아니면은 뭐 이건지 저건지 조금 애매하다, 좀 깊게 알고 싶다, 뭐 이런 기사나 주제 이런 아젠다나 뭐 이야기거리 있다면은 뭐 댓글이나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은 그런 부분 쪽으로 제가 좀 약간 심도 있게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또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자 프리미어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뭐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답답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요일이죠. 내일도 월요일도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더 푹 쉬시고 잘 준비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자, 뭐 금융이나 시사, 주식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항상 드리는 말씀 마무리 멘트 내게 맡겨라.